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덕분에 행복한 아침 200회가 됐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챙겨볼 뉴스부터 전해드리죠. 먼저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9일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을 포함한 4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은 수년 전에 남편과 이혼한 뒤에 자녀 둘을 데리고 생활해 왔다고 하는데, 경찰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유서를 참고해서 이 가족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40대 여성과 두 자녀 또 딸의 친구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 중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꼬박꼬박 세금 내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이 상습 체납자를 잡기 위해서 합동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 수단도 강화했는데, 하지만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38 세금 징수단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안 내는 사람 꼭 세금 걷어야죠. 그런데 낸 세금 안 아깝게 거친 세금도 알뜰살뜰 좀 사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거 이거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한중일이 함께 환경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긍정을 했어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고무적이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넘어온 것으로 이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동북아 미세먼지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사실상 처음 인정한 건데, 이제 중국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하늘 표정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공기질이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 7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는 높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에는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 특히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에는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매우 춥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여전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니까요. 건강관리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200회를 맞은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예, 목요일은 최근의 핫 이슈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채널 A의 박수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해 주실 분이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호선 상담 심리 전문가, 곽지연 살림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에 뜨겁게 떠올랐던 핫 이슈 박수유 기자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난 30년간 인구 구조가 계속 변화해 왔는데요. 1인 가구가 계속 증가를 해왔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 40, 50대 중장년층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가계 지출 구조에도 굉장히 변화가 생겼는데 의료비가 늘어나고 식료품비는 줄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 따르면요.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당 식료품비 구입 비중이 26%에서 14%로 반토막
토막이 났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990년에 7%였다가 11%로 60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식료품을 사는 사람은 확 줄고 병원에 가는 사람은 크게 늘어난 겁니다. 네. 근데 저는 1인 가구라고 하면 20, 30대 젊은 분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40, 50대, 그러니까 중장년층에도 이렇게 1인 가구가 좀 많은가 봐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통계청에서 2000년 이후 국내 1인 가구 변화상을 이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우선 눈에 띄는 변화가 40, 50대 중년층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2000년만 해도 53만 9천 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161만 8천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려 31%나 증가를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주변에서 봐도요. 40, 50대인데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기러기 아빠들이 또 그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외에 또 결혼 안 해서 네. 혼자 뭐 처음부터 산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경우를 종종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중장년층 1인 가구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주 특별 게스트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개그맨 조문식 씨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표를 모셨다면 여기 해당되는 건데 예. 지금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혼자 졸혼 아닌 졸혼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9년째 혼자 살다 보니까요. 예. 제가 사실은 사고를 많이 쳤어요. 아이고. 아니 우리가 네. 화면에서 보기엔 늘 즐겁게 사시는 것 네. 같아요. 아, 근데 지금도 즐겁잖아요. 아, 예. 근데 제가 네. 사실은 보이스 피싱을 제가 연예인 1호로 당했죠. 아이고. 토지 보증, 그다음에 보증 사기, 아이고. 대출 그래요? 직원이 또 돈을 가지고 가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집안에 좀 힘들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제가 나와서 지금 살게 됐어요. 아이고. 이런 말씀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쫓겨나셨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혼자 사시게 되죠. 네. 예, 아 저런 경우들도 있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론이라고 하면 굉장히 조금 어둡거나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론 후에 저렇게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론하면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이게 결혼을 졸업하다. 그래서 이제 졸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치 뭐 인생을 학교라고 한다면 완전히 학교의 공부를 끝내는 게 아니라 요새는 평생학습 시대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임시 잠깐 내 아내 혹은 내 남편하고 같이 합의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떨어져 있자 이렇게 약속하고 그 기간 동안에 떨어져서 서로의 삶을 향유하는 것. 이걸 우리가 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조론을 포함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1인 가구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표 한번 보실래요? 2015년만 해도 우리가 1인 가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2000년 비교해보고 2015년 비교해보면 실제 미혼이나 또 사별이나 이혼이나 이렇게 배우자가 있는 분 말고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한 걸 아는데 여기 지금 자료 보시면 예, 여기 2015년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미혼 같은 경우는 36%, 여기 배우자 있음으로 표시된 게 바로 조론을 말하는데요. 23%고요. 이혼이 34%, 사별이 6%입니다. 조론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장년층, 뭐 제 또래에 네. 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40% 정도는 황혼 이혼이나 조론을 긍정적으로 예. 평가한다고 답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는 뭔가 인생에 큰 결이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제2의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조론에도 조론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벌써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몇 년 뒤에 되면 20살이 되는데 네. 그때는 조론을 하겠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하기도 하던데 근데 그런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혼자 남게 됐을 때 그때를 제일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떠세요? 혼자 계시면서 이제 걱정거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걱정스러운 표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저 같은 연령대면 다 같은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퇴 후에 어떻게 할까? 뭐 그렇잖아요. 저 1인 가구다 보니까 네. 노후가 제일 그렇지. 걱정돼요. 노후. 예. 네. 노후에 대한 걱정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고민에 대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가 또 해법을 주신다면서요. 뭐 저에 대한 해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 또래의 고민이에요. 50대 중반 네. 딱 이제 그런데 이게 행복한 은퇴가 아니라 네. 행복한 제2의 삶 이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확실한 답변을 드리죠.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은퇴 우리나라 말로 치고요. 네. 또 하나 영어로 retirement 이게 이제 은퇴란 뜻인데 요걸 딱 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은퇴 치면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네. retirement라고 치면 부부가 둘이 해변에 앉아서 밝은 데서 이렇게 쫙 햇볕을 쬐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준비된 노후인가, 준비되지 않은 노후인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최평론가님께서 오늘 네. 그 노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신다니까 저도 좀 준비 좀 해보랍니다. 네네네. 같이 아니 해보시죠. 은퇴 이후의 삶 이러면 해외에 이제 복지나 여러 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 데는 행복, 나의 그 노후 뭐 이렇게 가는데 네. 우리나라는 은퇴 이후의 삶, 노후 이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노후를 또 1인 가구의 은퇴 이후의 삶이 좀 더 여유로울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첫 번째부터 한번 네. 보시죠. 첫 번째 여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잘 안 뜯어져요.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연봉보다 주거 만족도를 높여라. 주거 네네네네. 만족도. 자, 이게 보시면요. 보통 우리가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네. 자본주의 사회인데. 네. 그럼 돈 하면 연봉,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소득, 은퇴 후에 이게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잘 모르겠는 게 연봉보다 주거 만족도를 높여라라고 하는 건 사실 연봉이 높아야 주거 만족도가 네. 올라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정확하게 무슨 아니 뜻인지 그러면 저기입니까? 궁금해요. 자, 저 강남 3구에 아파트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럼 얘기. 무조건 행복하다. 첫 번째 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 2015년에 공덕에 네. 이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신 분이 있는데 네. 이게 한 뭐 이 110제곱미터 정도가 넘어요. 한 30평형대가 되겠죠. 전용 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 6억 원 정도에 사셨어요. 네. 근데 지금 불과 한 뭐 4, 5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15억 원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렇게나 예, 되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재테크가 없는 거예요. 허허. 뭐 예금, 적금, 펀드를 포함해서 금에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우리가 뭐 이 남미 펀드에 투자하세요, 네. 중국 펀드에 투자하세요. 이런 수익률은 없죠. 그럼 지금 최고 행복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 요새 요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요런 아파트를 전문 용어로 똘똘한 한 채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똘똘이가 저희한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오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재테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 주거 만족도는 지금 부동산 재테크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공간 만족도라고 표현드릴게요. 공간 만족. 내가 노후를 즐기려면 행복 지수가 중요한데 행복감이 높아지려면 비싼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전세여도 괜찮고 네. 월세여도 괜찮고 빌린 집이어도 괜찮아요.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1인 가구의 행복도는 주거 만족, 다른 말로 공간 만족도에 달려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전 세계 행복 순위 1위가 어딘지 아시죠? 북유럽 쪽. 덴마크. 덴마크. 예. 네. 덴마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덴마크 전문 미디어에서 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본인의 집에 만족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예. 했는데 덴마크 한 연구소에서 유럽 10개국에 한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집에 만족한다는 응답자 중에 73%가 이 자신의 인생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이 큰 비중이냐면 정신 건강이 17%고 신체 건강이 14%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체 건강보다도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소득은 고작 6%밖에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서는 2배나 넘는 그래요?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소득하고는 또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집의 만족도가 행복을 결정짓는 굉장히 큰 요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죠. 네. 이 공간 만족도, 주거 만족도가 뭐냐? 나에게 적당한 공간의 집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넓은 곳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집값이 싸거나 임대한 집이라도 널찍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요 넓은 집이 불안해요. 좀 좁은 집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20세기 최고의 프랑스 건축가 르 꼬르비지에가 사평의 행복이라는 노후에 네. 자신은 4평짜리 오두막에 살았어요. 다만 이 위치가 문 열고 나가면 해변이에요. 아. 4평에서도 살만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어. 공간의 만족도, 얼만큼 나에게 적당한가, 이게 보통 큰 집, 작은 집, 비싼 집, 싼 집보다
3배 이상 행복감을 증대시켜준다고 합니다. 네, 적당한 공간에서 주거 만족도를 높여라. 요즘에는 그 집순이 집돌이 아시죠? 맞아요. 집안에서 집에서 모든 네, 걸 네. 다 하는 분들이 워낙 늘어난 만큼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인 가구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뭘까요?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자신에게 편안한 공간을 지금 누리고 계시다면 두 번째는 은행과 친해져라. 은행하고. 예, 이거죠. 역시 띄어쓰죠. 은행이 네. 한번 나오네요. 아니, 왜냐하면 네. 자본주의 사회라고 강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비싼 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은행과 친해져야만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없는 게 1인 가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나를 누가 부양해 줘요? 돈이 부양해 줘요. 그래서 은행과 친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 다 공감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내 노후에 생활비를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얼마나 드는지, 뭐 구체적으로 이런 게 전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감이 안 오거든요. 네. 사실 그거는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네. 아니 주변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야, 난 월 100만 원으로 너무 행복해 이런 분이 있고 네, 네. 나는 월 600만 원 버는데 너무 불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내가 최소한 좀 금검절약하는데 저는 하루에 한 끼 먹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영화나 공연은 봐야 돼요. 옛날에 대학생 때도 저는 하루에 라면 한 끼로 버틸 수 있는데 카페에 가서 비엔나 커피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비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에게 맞는 생활 규모를 찾아내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다. 저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다르시구나.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 라이프 스타일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이긴 한데 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통 1인 가구가 은퇴에 대비해서 필요한 투자 저축 금액을 123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23만 원. 123만 어때요? 그럼 123만 원은 저는 지금 저축 못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못 하고 있는데 어떡하죠? 그럼?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 지금 맞벌이거든요. 맞벌이인데 그러면 1인당 123만 원이면 둘이면 곱하기 2를 하면 이제 문과라서 잠깐만. 249만 원이 돼야 되는데. 246만 원. 6만 원. 예. 저 제가 문과 곱하기가 안 돼. 네, 맞습니다. 246만 원이 돼야 네. 되는데 사실은 둘이 번다고 그만큼 저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씀씀이가 작건 크건 간에 아무래도 저희도 네 식구인데 계속 돈 나갈 일이 셌는데 맞아요. 그게 네, 네. 될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필요한 금액보다 실제로 저축하는 금액은 현저히 적은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평균적으로 지금 저축하시는 금액은 7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 저축해야 할 금액의 57% 정도만 실제로 저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저것만 봐도 아이들 사교육비가 생각나면서 그냥 마음이 깝깝해지는데요. 그럼 은행과 친해지기만 하다면 저축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별로 다르다. 세대별. 예. 20대, 30대에 준비해야 되는 노후 대책 이 방식이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40, 50대가 준비해야 되는 방식이 달라요. 네. 예를 들면 20, 30대는요. 소액을 붓더라도 장기적으로 붓게 되니까 지금 저기 보시면은 세제 적격 연금이 젊은 층에게 필요하다. 여기 뭐 연금저축 펀드, 보험, 신탁, 개인형 이제 나와 있는데 한 연 4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 세 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네. 가입하시는 게 좋고 네. 여기서 하나 주관적으로 꼭 드리고 싶은 팁이 반드시 만기를 경험하세요. 만기. 네. 만기가 됐을 때 내가 받으면 얼마나 이게 목돈이 되는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붓다 포기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반드시 만기까지 한번 채워보시는 경험을 꼭 하셔야 되고 40, 50대 제 또래 정도는 저기 보시면 세제 비적격 연금. 이것은 기존에 부어뒀던 돈에다가 앞으로 내가 얼마 정도 더 충당해야 될까 하는 것을 복합해서 계산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연금 수령 시에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떨어지는 재산이 조금 더 넉넉하다는 점에서 두 상품의 차이가 있지만 세제 비적격 연금은 또 중장기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당장 60대는 나에게 즉시 떨어지는 돈이 얼마야? 이게 유리한 상품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친해져서 네. 저런 상품도 좀 정보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좀 알뜰살뜰 챙겨보자 이런 취지고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죠. 네. 짜자잔. 자, 뭡니까? 주거가 편안한가, 은행과 친한가. 세 번째는 조금 뜬금없을 수 있는데 네. 하루에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서 밥을 천천히
드시라 이 얘기입니다. 천천히. 정말 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와는. 근데 1인 가구가 사실 밥 먹을 때 후루룩 먹어요. 네, 저 그죠? 그렇거든요. 후루룩 먹고 아무거나 먹고 네. 보통 여기 이제 졸혼 상태시니까 아시겠지만 혼자 살면 아무 간섭을 안 받잖아요. 네. 네네. 가장 1인 가구와 1인 아니고 다수 가구의 차이가 잔소리예요. 네. 맞아. 잔소리에서 해방되다 보니까 방에서 그냥 흡연하는 분도 계세요. 소주 드시다 잠드는 분도 네, 계세요. 네. 왜 내 생활인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운동도 안 해요. 그래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공간이 편안하건 뭐 연금이 따박따박 떨어지건 힘들어진다 그럼요. 사는 게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게 1인 나와 가구가 있는 게 있나요, 늘어나면서 네. 네, 지난 9월 한 병원에서 발표한 네. 통계인데요. 중장년 남성 1인 가구가 이 대사증후군,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 뭐 비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대사증후군인데 이게 발생할 위험이 그 동년배의 집에서 같이 가족들과 생활하는 분들보다 1.8배나 높다고 합니다. 네. 여성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1.9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흡연율이나 음주 빈도 역시 이 가족과 함께 사는 다른 가구들보다 1인 가구들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상어 효과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음. 수족관에 상어 한 마리를 딱 넣으면 다른 고기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관리가 돼서 말씀하셨던 잔소리 효과라는 게 바로 상호 효과인데 1인 가구는 말씀하신 잔소리가 일단 없고요.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방치하기가 되게 좋아서 여러분 그 왜 명심보감에 보면 돈을 잃으면 일부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건데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거다. 맞아요. 네. 1인 가구야말로 진짜 건강관리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맞아요. 1인으로 살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진짜 제가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일 불안한데요. 제가 아프면은 사실은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건강 관리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니, 근데 한번 여쭙고 싶어요. 당장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요. 다행히 지금은 괜찮은데 제 주변의 친구들이요. 여러 좀 저같이 있는 친구들이 좀 아픈 친구들도 많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정은식 씨는 지금 혼자 사는 졸혼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9년. 9년 정도 됐어요. 9년. 어유 10년 가까이 돼가네. 예. 어떻게 건강을 그럼 챙기세요? 지금 건강 관리를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제가 뵙기에 네. 참 잘하신 거예요. 9년의 세월이면 9년이 뭡니까? 1년에도 사람은 훅 망가질 수 네. 있는데 네. 자, 오늘 같이 한번 시작을 하시죠. 네네. 네. 자, 식사, 몇 끼 식사를 20분씩 20분 이상 한다. 천천히 밥을 먹는다. 자, 왜 그러냐면요. 네. 혼자 밥을 먹으면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식사할 때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져요. 같이 식사를 하면 통상 한 20분 걸려요. 네. 수다도 떨다가 제가 먹는 반찬이 더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서로 여러 가지를 따지는데 혼자는 후루룩입니다. 네. 후루룩 5분 이내로 먹는다. 이런 건강이 전반적으로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20분 이상 혼자 20분 먹더라도 하시고 두 번째는 혼자 1인 가구가 늘면서 요즘 편의점 도시락 판매가 급증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인스턴트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조리하기 귀찮고 혼자 먹는데 뭐 그럼 사와가지고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서 먹고 끝. 그러지 마시고 채소, 과일, 뭐 이 계란 등 완전 식품 꼼꼼하게 따지시면서 메뉴의 식단도 신경 쓰시고 천천히 드셔라. 이게 첫 번째 실천 과제입니다. 예. 저는요. 혼자 참 안 돼요. 네, 일단 그게 잘 안 되는데 일단은 인스턴트 음식은 제가 잘 안 먹어요. 저는 제가 해가지고 먹는데 네.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양념을 넣다 보니까 처음에는 요만큼 해. 근데 이게 양념을 넣고 첨가하다 보니까 이만큼 돼. 그럼 이게 뭐예요? 쓰레기가 되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제일 걱정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 남은 음식이 많을 때는 그 식판 있어요. 애들 식판을 좀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뚜껑도 나와서 밀폐도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반찬을 만들었을 때 식판에다가 덜어 놓는 거죠. 먹을 만큼 덜어 놓고 냉장고 안에다 보관해 놓고 그리고 남은 음식은 조금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냉동실에 역시 밀폐를 잘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맛있게 좀 오랫동안 드실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조언 방법이 아니신데 네네. 남자들은 식판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네. 좋지가 않답니다. 아, 근데 그렇게라도 각자 해야 거 돼요. 먹어야 왜 그렇게라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혼자 살아서 음식이 부실하면 살이 빠질 것 같죠. 예. 오히려 살이 찝니다. 그래요? 이게 혼자서 삼시세끼를 다 먹는 분들이 네.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비만율이 9.8%가 더 아이고, 높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말씀하신 식판을 이용해서라도 군대 생각이 나더라도 네. 반드시 꼭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해봐야 되겠어요. 이제. 그리고
하나 사주시면 네. 안 될까요? 아, 근데 요즘에 선물까지. 제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춥잖아요. 네. 그렇죠. 몸에 네. 건강을 생각하면 난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 난방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나와요? 한 20만 원 정도 나와요. 혼자 계신데요? 혼자 월요. 계신데. 20만 원이요? 저희는 네 가족인데도 한 보통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저희 웬만한 집도 아파트 조금만 보태면 관리비인데. 네네. 20에서 25만 원 정도 저희 집도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왜 그래? 저는 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혼자 사는데. 근데 그러니까요.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어쨌든 방바닥을 데우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1인 가구이신 분들이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1인 가족 난방비 절약 팁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잘 따라하시면 네. 한 절반 가까이 난방비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적어야 이거 돼요. 알려드릴게요. 예,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난방비가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건요. 무엇보다 보일러잖아요. 보일러를 계속 떼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일러 청소만 잘해도요. 난방비 한 30% 이상은 줄이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청소할 수 있어요? 네. 보일러 저희 청소 아니 청소를 어떻게 해요? 어렵죠. 지금 어디를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집 보일러를 틀었는데 방바닥이 어디는 따뜻한데 어디는 좀 식어 있다. 이러면은 청소가 안 된 상태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바로 보일러 청소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보일러 청소라고 하면 좀 어렵다 생각하시니까 일단은 주기적으로 전문가한테 좀 맡겨주세요. 아, 그렇죠. 아, 그렇지. 전문가에게 맡겨서 보일러 청소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은데 보일러가 오래되면 아무래도 배관에 녹이 슬게 됩니다. 녹이 슬게 되면 난방수가 이렇게 돌아다니질 못해요. 그러니까 난방을 아무리 틀어도 난방 요금은 올라가는데 결국에 따뜻해지지는 않고 그런 경우가 반복되거든요. 그걸 모아보면 그 인건비보단 낫다 이거죠. 그렇죠. 한번 수리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에 한 네. 번씩은 3년에서 전문가한테 5년. 좀 맡겨서 보일러 청소를 한 번씩 해주시는 게 훨씬 난방 효율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방법이 있는데요. 더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이제 보시는 게 난방 필터가 있어요. 네. 보일러 필터? 필터가 있는데 네. 필터 세척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요. 일단은 보일러 전원을 끄고요. 그 다음에 그 직수관 밸브를 잠근 다음에 보일러 필터를 이렇게 돌리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필터를 빼실 수가 있어요. 저 필터만 잘 세척을 해줘도 좋은데요. 이 필터를 솔로 닦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식초를 좀 미지근한 물에 풀어서 거기에 담가두면 살균 소독까지 돼서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필터 청소만 잘해도 실내 온도를 3도에서 5도 정도는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저런 얘기 오늘 사실 필터도 사실 처음 봤고요. 저런 얘기 처음 들었는데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집은 하루 종일 보일러 켜놓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저희 집처럼 낮에는 딱 꺼놨다가 저녁에 식구들 딱 들어오면 그때 뜨겁게 확 이렇게 보일러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따뜻한가? 그거 좀 궁금하네요. 궁금해요. 저도 근데 보통 에어컨 그 전기요금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 번에 온도를 확 낮춘 다음에 맞아요. 서서히 희망 온도를 올려라 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난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고온으로 온도를 많이 올려주시고요. 어느 정도 방안이 훈훈해졌다 싶으시면 저온으로 다시 낮춰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전기요금, 난방비 요금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틀면 좋을 만한 팁이 있는데 그거 뭐 잠깐만요. 네. 준비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예. 가습기예요. 가습기? 네, 가습기. 가습기요? 가습기요? 가습기 흔히들 트시죠. 네, 집에서. 네, 근데 습도를 위해서 일부러 촉촉하기 위해서 트시는 분들도 있는데 난방비 생각하셔도 함께 트는 게 좋거든요. 가습기를 틀면 습도가 올라가잖아요. 습도가 올라가면 공기 순환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고. 우와. 네. 아니 저는 요새 너무 건조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침에 잠자고 나오면은 목이 갈라져서 네. 맞아요. 오늘 같은 아침 방송보다 힘들어요. 네. 그래서 가습기를 틀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난방 그쵸. 효율도 있었던 거네요. 네. 아싸. 맞아요. 바닥만 그래서 난방을 틀었다 하면은 네. 온도를 많이 올리고 싶다면 가습기 꼭 같이 틀어주시고요. 꿀팁이다, 네. 꿀팁. 꿀팁인데 네. 저는
문을 열어놓고 자니까 이게 문제예요. 아이고, 난방비가 아이고, 더 아이고. 문을요? 문을 네, 열어요. 문을 열어놓고. 답답해요? 예? 갑갑했어요. 저는 문을 열어놓고. 근데 외로워서 그래, 왜? 좀 들어와라. 근데 난방 효율을 생각하시면요. 네. 문 당연히 닫으셔야 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집안 열기예요. 집안 열기를 가둬두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그거 뭔지 알아요. 창문에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뽁뽁이? 뽁뽁이. 뽁뽁이 붙여놓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문 저희 집은 그렇게 풍지. 하거든요. 네, 뭐 에어캡이라고도 많이 하고 네, 문풍지 그리고 요즘에는 우레탄 스펀지도 이렇게 맞아요, 창문에다가 막아놓기도 네. 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근데 요즘 굉장히 핫한 난방 용품이 있어요. 뭐죠? 난방용품? 네. 뭐가 난방 텐트 한번 들어보셨어요? 텐트? 난방 텐트. 텐트는 바깥에 야영할 때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해변에서. 네. 네. 근데 요즘 집안에서도 아. 난방 텐트 많이 아, 그래요? 치고 있거든요. 애기들 아니어도요? 아기들이 없어도요, 집에 우풍이 좀 심하거나 포근한 잠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방금 보신 것처럼 그렇게 난방 텐트를 집안에다가 설치해 놓는 경우들이 어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난방 텐트는 부부 싸움의 원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텐트 조립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이거 하다가 부부 싸움 나면 텐트도 필요 없을 정도로 더워지거든요. 이게 설치가 간단한지 그거 궁금해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또 던지면 펴지는 네, 굉장히 설치가 이제 간단한 것들이 많이 간편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바닥에다가 깔아 놓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침대 위에 내 매트리스 사이즈에 딱 맞게 끼우는 것들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셔서 사시면 되는데 근데 그리고 또 난방 텐트를 사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청소. 네. 그러니까 네. 저한테 청소 진짜 그게 중요해요. 청소 안 되는 게 번거롭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난방 텐트 때문에 따뜻해졌는데 결국엔 청소가 안 돼서 막 미세먼지 다니고 뭐 감기 오고 뭐 이러면은 안 치느니만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청소를 간편한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래가 뚫려 있는 것들 있죠. 위에만 막혀 있고 아래가 뚫려 있는 거는 열기는 잘 보존이 되는데 청소하기는 쉽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네. 조문식 뚫려 씨는 있는 창문 거. 다 열어놨으니까 그냥 창문 다 열어놓고 텐트 치고 주무시면 거기가 그냥 야외네. 나중에 입 들어가야 잠이 안 돼. 아니, 안 그러니까 돼. 문 닫아야 돼. 이게 네. 신혼부부나 이 배우자가 있는 가족은 네. 로맨틱하게 느껴지지만 네. 1인 가구에서 이것까지 치고 자면 너무 슬픈 거 가슴 아닙니까? 아픈데요. 아니 어떻게 보면 좀 궁상 맞아 보일 수도 있어요. 살짝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아까 그거 네. 한번 정리해요. 지금 아파트나 뭐 이런 주거 형태가 많은데 보일러를 내가 그렇게 막 만들 수 있나? 만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필터 막 네. 만져도 네. 그런 거 한번 뭐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호선 선생님은 그게 되는 것 같아. 내 난방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아파트인 것 네네네. 같은데 저같이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중앙난방. 떼주는 대로 그냥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그러네. 같습니다. 내 네. 주거 형태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난방 텐트부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그게 실제로 효과는 있는 거죠? 네, 난방 텐트 아마 밑에 온수 매트나 이게 전기 장판 깔고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아래쪽은 굉장히 따뜻한데 네. 위쪽은 차갑잖아요. 우풍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가 막히거나 목이 아프거나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 열기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방안 전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트를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난방 텐트를 쳐놓으면 열기를 가둬놓기 때문에 위에도 굉장히 훈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거 체온 지금 유지가 그렇게 돼서 해놨어요? 네, 네. 이게 제가 들어올 때 이미 이게 돼 있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아침 전문 리포터, 난방 전문 리포터 조문식 오늘 이게 온도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은요, 온도가 21.2도입니다. 21.2도. 21.2도. 자, 텐트에 가서 텐트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선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을 열고 집에 있는 텐트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자, 하고, 짜자자자짠. 온도계가 어딨냐? 예. 우와! 안에 잠시 있는데 온도가 이 정도입니다. 얼마예요? 몇 도예요? 온도가 27.2도입니다. 이렇게 대단하네요. 진짜 차이가 나네요. 이게 대단하네요. 저도 이거 아니, 설치해야 나는데 되겠다, 이거. 밑에 전기장판 해놓은 거예요? 이걸 잠깐 보세요. 여기 전기장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로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딸랑 천원짜리. 이불 하나. 이야. 이불 하나. 딸랑 근데 요거 하나밖에 27도야.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요. 많이 네. 있죠. 네. 오, 안과 신기한데요? 밖의 온도차가 거의 6도, 네, 맞아요. 7도 많게는 보통 한 4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좀 오랫동안 넣어놓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혼자 계신 분들은 사실 난방떼기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저 안에서 좀 생활을 하시는 것도 어. 네, 텔레비전 같은 거 하나 놔두시고요. 아니 저 정도면은 아까 제가 괜찮을 것 청승맞다 이거 취소. 네네. 취소고 저 알뜰하게 캠핑 느낌도 나고 좋겠어요. 절약도 되고요. 사실은 이런 그 텐트 같은 게 마치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엄마의 자궁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 가지고 굉장히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요. 궁상 아니고요. 그래. 쓸만합니다. 네. 아이들은 더 좋아하는 거고. 네. 말이에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에너지까지 절약을 했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가구는 가장 취약한 게 외로움이죠. 그렇죠.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마음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은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외롭잖아요. 밥 먹을 때, 그다음에 눈 떴을 때, 그다음에 이럴 때 제일 그냥 혼자 혼술, 혼밥은 이게 제일 그래서. 외로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외로움을 떨치려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웃어요. 잘 웃고 그다음에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그다음에 그럼. 제가 여행을 하기 네. 때문에 여행을 많이 가면서 또 요즘에는 제가 노래 가수로 데뷔해가지고 네, 가수로 데뷔했다. 노래하고 다니고. 네, 당신 덕분에 어. 제가 제 집에다 노래방 기계를 샀어요. 사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해가지고 다 부르면 혼자서 노래 불러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요? 진짜. 근데 밤에는 부르면 절대로 8시 이후는 안 됩니다. 예, 예. 8시 이후는 안 되고 그 전에 네. 노래방 기계 이거 어때요? 정말 도움이 되나요? 아니, 저는 살다 집에 노래방 기기 갖다 놓은 분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다면 내 재미를 찾고 내 흥미를 찾아서 걔하고 같이 논다면 그건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 노래방 기계 혹시 저희 집에도 렌트가 가능한지. 출장 서비스도 네, 되시고. 괜찮네. 외로움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아,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여러 연구들을 보면 이제 1인 가구도 늘어난다는 연구도 많지만 그러면 그 1인 가구들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제일 힘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남자들은 외롭습니다. 이 고독이라는 이 말이 중장년기 바바리 코트 입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외로움의 그 안쪽에 깊이 있는 마음의 냉기 이게 힘들다 이야기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합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안전이 걱정돼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자, 우리 중장년기 1인 가구들을 위한 이 안전과 이 고독의 문제 한번 잡아보죠. 네. 먼저 중장년 남성들의 외로움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가만두면 안 된다. 이게 외로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시죠? 남성들은 일의 인간이고 여성들은 관계의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이 딱 끝나는 시기가 이 중장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고독하지만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게 고독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거든요. 네. 이제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까지도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좀 우리 조문식 씨는 조금 걱정이 되지 않나요? 조문기가 아니고 조문식에 네. 저는 사실은 공감하는 게 뭐냐면은 네. 제가 2층 침대 벙크 침대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2층 침대에서 자다가 술도 안 먹었어요. 내려오다가 이 탁자에 부닥쳐가지고 가슴을 부닥쳤어요. 어머머머머머. 새벽에 한 4시 몇 분에 됐는데 야 아무도 없잖아요. 야 이때 죽는구나. 야 내가 죽었구나. 진짜 세상에. 여기서 죽음 아니면 삶 여기서 왔다 갔다 했다니까. 네. 그때 진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옆집에서 문을 두들기더라고. 뭔 일 있는지 울어가지고. 진짜. 네. 그러면 지금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고독사에 대한 위험 이런 거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예, 그 무연고사 이게 말하자면 가족이라던가 시신을 인수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독사입니다. 이 지금 건강이 악화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나이죠, 40, 50대. 근데 지금 2013년에 486명, 2015년에 540명, 그리고 2018년에는 766명으로 지금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건강 문제나 생계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 남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필연적인 현상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독사에 대한 네. 그 정부의 대책 같은 것도 있어요. 정부 대책이라는 거는 많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요 무용고사의 자료는 네. 그냥
돌아가셨는데 아유 가족을 못 찾겠어요. 이런 경우고요. 네. 실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집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이들을 위해서 미리 우리가 돌아가신 이후엔 소용이 없어요.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명예공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되지 않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무보수로 그리고 봉사 차원에서 그분들을 함께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런 여러 차원의 일들이 특별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또 잘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전국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실제 이 생을 마감하기까지 여러 사회적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들 중에는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한 말벗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그 요새는 생명사람 돌봄이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정서 상태가 어떤가에 대한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찾아가고 당연히 도시락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죠. 그 시간은행 이런 거. 그러니까 1인 가구 지원 센터가 있고요. 지금 유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은행이 있어서 이런 거예요. 2호선 할머니가 아파요. 네. 근데 제가 시간이 많아. 네. 그래서 한 3시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했어요. 봉사한 거죠. 네. 그럼 저에게 3시간이 적립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아플 때 또 곽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혈행은행. 헌혈하면 나중에 피를 받듯이 시간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돌봄 서비스를 하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범죄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범죄도 저희가 이제 그 도표나 그 통계를 좀 내놓은 게 있는데 그것만 잠깐 좀 소개 한번 해줄까요? 네, 특히 성범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부가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여성은 불안하다는 분들이 57%나 됐고 네. 남성은 44%,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대비하기 위해서 여성 안심 귀갓길 뭐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좀 발휘하면 좋겠는데 혼자 사는 가구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지금 당장뿐이 아니고 이 혼자 사는 분들이 계속 이제 노년층이 되면 또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을의 끝자락 이제 초겨울이 시작되고 요즘 또 그러니까 야외 활동이 많지 않은 시기로 접어들면서 안에서 드시는 건 줄지 않고 그럼 또 비만 걱정되고 네. 이런 분들도 많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게 다이어트 성공하고도 요요 현상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건강까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이어트 실패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 식욕은 왕성해지고 뱃살은 늘어만 갑니다. 이 뱃살을 어떻게 빼야 되나. 말도 살찌고 나도 살찌고 다이어트만 20년째라는 오금순 주부. 아기들을 둘을 낳고 나서 보니까 살이 조금씩 찌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애들 좀 키워놓고 나서 뭐 다이어트가 반복이 됐다랄까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점점 찌더라고요.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오히려 더 살이 쪘답니다. 여기 우리 딸 사진인데 이쁘잖아요. 나 안 닮아서 날씬해요. 한때는 몸무게 50kg대의 자신감 넘쳤던 금순 씨.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나이살까지 고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을 남보다 급하게 먹어요. 제가 식습관이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한 20kg 이상 쪘더라고요. 이렇게 그녀는 왜 이렇게 살이 찌게 된 걸까요? 거리를 이렇게 많이 사다 놓고 먹었어요. 범인은 바로 누구나 다 아는 그 맛, 고칼로리 음식들입니다. 늘 다이어트의 끝에는 통제 불가능한 식욕 폭발. 게다가 급하게 먹다 보니 오히려 더 살이 찌게 된 겁니다. 뭐 굶어도 받고 뭐 5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어봤고 원다이어트도 해보고 했는데 단기간에 빼니까 안 되더라고요. 살을 빼기 위해선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으로 인해 88kg까지 살이 쪘다는 금순 씨. 그 요요 현상이 없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훅 뺐다가 이제 또 먹으니까 그 배가 이렇게 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로수가 점점 늘어나서 그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결국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요요 현상에 이어 지독한 변비까지 찾아온 건데요. 모든 게 다 불편했죠. 뭐 몸이 이제 무거우니까 남들한테 비춰지는 것도 그렇고 이쁜 옷도 못 입지. 사진 찍을 때도 남보다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그게 싫어서 사진도 별로 안 찍어서 사진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 꼭 빼고 말리라. 다이어트에 또다시 도전한다는 금순씨.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한 3개월간의 극한의 다이어트. 과연 다이어트에 성공했을까요? 금순씨 한껏 기대를 하며 체중계 위에 올라가 보는데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81kg이 넘습니다. 몸무게 차이가 있어요? 글쎄 먼저보다 더 찐 것 같은데요? 쪘어요? 먼저 조금 빠졌었는데. 그녀의 다이어트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실제로 대한민국 여성 중 86%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는데요. 모두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주부를 찾으러 온 한 헬스장. 그녀만 떴다 하면 어딜 가나 시선 집중! 처음에는 언니인 줄 알고 언니라 불렀다가 애교 말한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군살 없는 탄탄한 하체, 쫙쫙 갈라지는 등 근육까지. 사람들에게 일명 빨래판 복근이라 불린다는 최선 주부. 진짜 많이 나갈 때는 80kg이 넘는 적도 있었고요. 항상 그쪽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한때 몸무게가 80kg이 넘었다는 그녀. 지금은 무려 30여 kg을 감량해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보통 40대 되시면은 체지방률이 보통 36%, 30% 이상이 나오는데 최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항상 20%대를 유지하고 계시고요. 그거 자체가 이제 보통 이제 20대의 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녀가 평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복부 운동입니다. 복부 지방이라던가 이런 게 많으면 건강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장 그리고 복부에 신경 쓰고 있어요. 선명한 11자의 빨래판 복근. 이런 몸매를 갖기 위해서 오로지 운동만 한 걸까요? 운동 맞는데요. 또 운동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비법은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그 비법 함께 찾아볼까요? 그녀가 옷장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아니 설마 그 반바지가 비법? 이거 뭐예요? 집에서 편하게 입었던 바지입니다. 허리 둘레가 약 10인치나 줄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한 24? 건강한 몸, 날씬한 몸을 갖고부터는 이런 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여운 아동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거 아동복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아들들하고 같이 입는데요. 나갈 때 인기가 좋아요. 두 아들과 커플룩을 맞춰 입는 취미까지 생겼다는데요. 누나, 아니 엄마 맞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식습관을 통해 비법을 찾아봅니다. 아침부터 든든한 제육볶음에 포만감과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요리까지 준비하면 최선 주부표 다이어트 상차림 완성! 고기 넣고 또 고기 넣고 또 고기 넣고 채소쌈을 한 입 크게 싸서 먹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이어트에 도움도 되고요. 이렇게 안 먹고 많이를 다이어트를 하면은 첫째 늙고요. 다이어트도 잘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잘 먹는데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두 주부의 차이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오금순 주부의 장내 세균을 검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체변 검사를 통해서 알아본 장내 세균의 종류와 비율.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금순님은 유해균이 훨씬 많은 상태였습니다. 비만균이라고 하는 버미큐테스라는 균이 더 많아서 비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비만을 초래하는 일명 뚱모균이 많아집니다. 비만을 유도하는 이런 비율이 좀 더 높을 때 똑같은 음식을 섭취를 해도 더 비만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먹는데 유독 살이 찐다면 이 유해균의 비율이 높은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 하나의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매일 아침 먹는 이것이 유해균을 낮추고 유익균을 높여주는 비법이라는데요. 드시는 게 뭐예요? 유산균인데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100% 변비가 오거든요. 근데 유산균을 드시면 변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야 드리마. 엄마도 와. 다이어트로 인한 변비 때문에 먹기 시작한 유산균. 이젠 온 가족이 아침마다 챙겨 먹는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가기엔 생존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그 유산균이 장까지 잘 살아나기 위해서 저희 이제 과학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단백질 중에 하나인 아미노산인 프롤린을 이렇게 도포해가지고 실제 이 장내 생착 기능을 높이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유산균에 프롤린이 첨가되면 유산균의 생존율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산균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장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면역 기능, 우리 몸에 있어 면역을 담당하고 제2의 뇌락부에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을 담당하면서 장내 연동 운동을 담당해서 배변의 원활한 활동을 도와주고 다이어트에까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산균의 적절한 숫자 자체가 우리 몸의 어떤 생체 조절 기능에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요요의 악순환을 끊고 싶다면 이제 유산균으로 장부터 바꿔보세요. 오늘은 각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네트워크 투데이 시간입니다. 먼저 충남 서천군 소식인데요. 매년 이맘때면 서천군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귀한 손님. 어떤 손님이죠? 바로 철새인데 멸종 위기 정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맞아서 금강 하구에서는 철새 맞이 준비가 아주 한창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올해는 어떤 철새들이 찾아올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을 함께 보시죠.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 가창우리떼가 해질녘 하늘을 점령했습니다. 창공을 날아오르는 화려한 날갯짓이 장관입니다. 러시아의 매서운 겨울을 피해 서해로 날아온 겁니다. 넓은 바다와 함께 먹잇감이 풍부한 금강 하구는 철새들의 천국으로 불리웁니다. 매년 겨울 이곳 금강하구에는 천연기념물인 큰고니를 포함해 30종류 40만 마리의 철새가 옵니다. 전 세계 500마리도 되지 않는 멸종위기 1급 넓적부리 도요새도 봄과 가을을 금강하구에서 보냅니다. 금강과 농경지 그리고 갯벌, 바다가 이렇게 삼박자를 갖추고 있어서 많은 철새들이 여기 겨울철에 찾아와서 월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을 앞둔 서천 갯벌은 생태학적 가치가 높습니다. 철새를 주제로 한 축제도 마련됐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서천 철새 여행입니다. 철새를 탐조랑 관련된 것들까지 해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가 스탬프를 찍어서 선물도 교환해드리거든요. 조류 생태 전시관에 마련된 다양한 전시물은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번 달 30일부터는 관광객들을 위한 철새 탐조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채널A 김태형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장흥군 소식입니다.
장흥은 표고버섯하고 키조개 또 한우를 곁들여서 먹는 한우 삼합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장흥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표고버섯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장한 표고버섯 홍보관이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네, 이곳에서는 표고버섯을 활용한 아주 다양한 음식 또 가공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음식과 제품들이 있을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표고버섯이 들어간 다양한 요리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표고버섯으로 너무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랐어요. 만들고 싶어요. 먹고도 싶고. 장흥군이 대표 특산물인 표고버섯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문을 연 장흥 표고버섯 홍보관입니다. 표고버섯과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해 만든 향토 음식 5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홍보관에서는 표고버섯을 원료로 한 막걸리 등 가공 제품 60여 점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재배 과정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는 3D 증강현실 체험과 포토존, 관람객 쉼터 등도 갖춰졌습니다. 장흥군은 홍보관을 지역 표고산업의 거점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흥 표고버섯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곳 편백숲 우드랜드 이몰대에 버섯 홍보관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장흥 표고버섯은 전국 봄표고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정한 숲속에서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나고 일본과 홍콩, 미국 등으로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채널A 공부진입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광명시 소식입니다. 광명에는 수도권 최대 금속 광산이 있었던 광명동굴 아시죠? 네, 예전엔 광산이었지만 지금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됐죠. 저도 가봤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광명시에서는 광명동굴과 연결되는 등산로를 걷고 싶은 숲길로 조성한다고 그래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영상으로 직접 한번 걸어보시죠. 물감을 뿌려놓은 듯 알록달록한 나무들 사이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얀 자작나무 길을 지나면 노란 잎이 가득한 은행나무가 반깁니다. 광명동굴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마련된 걷고 싶은 숲길입니다. 광명동굴도 구경을 하고 이렇게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숲길도 한번 걸으면 자연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숲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인공폭포는 잠시 숨을 돌리며 사진 찍기의 제격입니다. 일제강점기 징용과 수탈의 현장이었던 광명동굴은 광명시가 폐광을 사들여 역사 문화 테마파크로 탈바꿈시키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숲길까지 조성되면서 더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굴에 오셔서 숲길을 걷고 계신데요. 숲길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예쁜 나무들이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셔서 편안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가을 광명동굴에서 열리는 와인 페스티벌은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다음 달 열립니다. 채널A 신선미입니다. 네, 다음은 경상남도 창원 소식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시장 개척에 나서서 창원 단감 70만 달러 수출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맛있는 창원 단감이 해외로 수출된다니 정말 기쁜 일입니다. 창원시는 단감 수출뿐만 아니라 캐나다 워털루 대학과 AI 공동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과 의료기술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미래 먹거리 찾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는 창원시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대구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구는 2020 대구 경북 관광의 해를 앞두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교육과 결합한 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달 말 베이징 어린이 축구 교실이 대구에 방문해 축구 경기와 관광을 함께 즐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어린이들이 신나게 우리 축구를 즐길 거라고 생각하니 왠지 뿌듯한데요. 삼원진 주막촌과 송해공원 등 대표 관광지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도동서원 등 다양한 체험 일정이 마련돼 있어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다음은 전라남도 담양군 소식입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29일까지 전남 담양읍 원도심과 메타프로방스 일원에서 제3회 담양 산타 축제가 열립니다. 네, 이 산타 축제 말만 들어도 정말 신이 납니다. 산타와 나누는 담양 겨울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6m 높이의 대형 산타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경관 터널 등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추억 만들기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크리스마스 소품과 공예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된다고 그러니까 겨울 축제 즐기고 싶은 분들 참여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경상남도 통영시 소식이군요. 2020년 섬의 기념 행사가 경남 통영시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통영시는 정부의 섬의 날 기념 행사 개최지 공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행사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통영이 얼마나 괜찮은 섬인지 궁금해지는데 제2회 섬의 날 기념 행사는 내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통영국제음악단과 도남관광단지 일원에서 섬 홍보 전시와 공연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통영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내년 행사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없이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낯선 풍경은 아닌데요. 앞으로는 건설 현장의 중장비도 무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을 함께 보시죠. 대형 굴착기가 흙을 얇게 쓸어 올리는 섬세한 작업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운전자가 굴착기에서 내립니다. 하지만 굴착기는 혼자서 조금 전과 똑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국내 한 대기업이 개발한 무인 중장비입니다. 중장비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들은 사전에 드론으로 수집한 정보 분석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공사 현장의 중장비들이 무인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인 중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엔 성능 좋은 중장비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는 무인 장비 운영 시스템까지 묶어서 부가가치를 더 높인 겁니다. 건설 현장의 지형을 드론이 인식해서 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효율적인지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무인 장비에 전달해서 관리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영상 인식과 자율주행, 5G 원격 제어와 드론 측량 등 최첨단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앞으로 5년 뒤면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김기용입니다. 네,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200회까지 왔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